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남 사녀 집안에서 낳습니다. 제가 집에서 유일한 아들인 건데요. 위로 누나만 넷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보시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누나가 태어났을 적의 일화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어머니가 셋째 누나를 낳으시고 나서 아연실색을 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또 딸이었구나. 이번에는 정말로 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내 잘못이지. 내가 다 부족한 탓이지. 당시에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가 출산을 하셨습니다. 산파 역할을 하시던 이웃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와 계셨고요. 출산하셨던 그 당일에 저희 어머니가 어찌 행동을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은 예상이 가능하신가요? 몇 시간 후에 어머니는 밭일을 나가셨습니다. 산후조리원마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요즘 세상입니다. 요즘의 기준으로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을 어머니가 해내셨던 것입니다. 아유, 어지러워. 바로 나오는 건 암만 해도 무리였으려나. 하지만 어째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걱정이 돼서 아기를 안고 집에서 있을 수도 없는 걸. 바로 나와서 밭일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내 스스로 죄를 안다는 표시를 모두에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 이러면 차마 나한테 또 아들을 못 낳았냐면서 손가락질은 못하겠지. 온몸이 경련은 하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손끝까지 저릿저릿했는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밭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라도 되는 양 그리 구셨습니다. 미련하신 모습이었지요. 네, 미련하셨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셨다고 하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안 되셨습니다. 그 시절에 그리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셨던 것뿐입니다. 출산을 하셨던 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힘들게 귀가를 하셨고 방에 들어가서 갓난 아기를 보신 순간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였던 셋째 누나가 울지도 않고 정말 착하게 곤히 잘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끄럽게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래서 또다시 딸을 낳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이번에는 아들일 거라고 호언장담을 죄다 뿌리고 다녔는데 그랬던 것이 무색하고 부끄럽도록 딸을 낳아버린 사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퍼지면 어쩌나. 나는 내내 그런 걱정이나 하면서 밭에 있었는데 너는 이렇게나 조용히 자고 있었구나.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굴고 있었구나. 아가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참으로 못난 생각만 해왔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는 셋째 누나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린 생명은 칭얼대는 법 하나도 없이 얌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죄스럽고 더 미안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차라리 시끄럽게 울기라도 했다면 덜 미안했을 텐데 갓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도 얌전하고 착해서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그러셨어요. 외가 집안이 여자는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소리를 단단히 해대는 곳이었습니다. 되게 가난했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집안에 뭣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따지는 것만 쓸데없이 많은 집안이었지요. 어머니는 당신의 친정에 의지를 해보신 적이 그래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 외할머니께서 사는 게 힘들고 고되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실 때 그 하소연을 들어드리고 없는 형편에도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게 어머니의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친가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았는데요. 외가에 비해서 나았다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언제 아들을 낳을 거냐면서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는 거냐고 하면서 며느리 자격도 없다면서 못난 압박을 하셨던 것인지 정말 영문도 모를 일입니다. 살기 퍽퍽한 세상, 하루하루가 고만고만하게 흘러가고 사는 형편도 언제나와 같은데 그 안에서 좀 여유롭게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면 안 됐던 것일까요? 첫째 큰 누나가 태어났을 때도 친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향해 딱 한마디 애썼다는 말씀을 남기신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딱딱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반응 앞에서 첫 출산의 후유증 같은 괴로움을 토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꾹 참고 혼자 다 떠안으셔야 했습니다. 둘째 누나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죄인이라도 되신 것처럼 당신의 시댁 식구들 앞에서 눈을 아래로 깔고 지내셔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딸로 태어난 인물들이 첫째, 둘째 누나들이었으니 보통 내기가 아닐 것임을 예견된 바였습니다.
첫째 큰 누나는 기본적으로 억척스러웠고요. 그리고 드셌습니다. 깡따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녀로서 불합리하고 기가 막힌 광경들을 가장 많이 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야. 아니? 눈물이 뭐야? 아예 눈 하나 끔찍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머니는 내가 챙겨드려도 아버지한테는 효도 안 할 거야. 그래서인지 그런 소리를 공공연히 해대고는 했습니다.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사춘기라서 그런지 그때부터 그런 소리를 자주 해대서 아버지한테서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는 했다죠. 하지만 첫째 누나는 자기가 품은 불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이었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첫째인데 눈치 없이 딸로 태어났다는 타박을 여기저기서 받다 보니까 발끈해서 성격이 그렇게 굳어진 건가 싶었습니다. 첫째가 무조건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다는 어른들의 그런 실없는 소리는 첫째 누나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였답니다. 둘째 누나도 성격이 대충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첫째 누나를 보면서 나이 차이가 적은 자매이다 보니까 따라가게 된 거였죠. 형편은 어려웠으나 두 누나들이 온갖 난리를 다 쳐대서 둘 다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원래는 첫째 누나를 중학교에 안 보내려고 친가에서 공장 알아봐라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첫째 누나가 아버지한테 싸대기까지 한 대 맞아가면서 쟁취해냈던 게 중학교 진학이었습니다. 둘째 누나도 중학교를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치게 됐으면 당연하고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첫째 누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결국 공장으로 향했고요. 대신에 둘째 누나는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하고 일을 해서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발끈하길 잘하는 성격이라는 점, 친가에 하도 쌓인 게 많아서 치를 떤다는 점, 아버지를 애증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 걸핏하면 이놈의 집구석이라는 소리를 해대는 말버릇이 있었다는 점까지 비슷했죠. 결혼도 비슷한 나이에 했습니다. 첫째 누나가 23세 시집을 갔고요. 둘째 누나는 24세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하면서 들고 갈 건 없었죠. 집에서 두 누나들한테 챙겨줄 게 없었으니까요. 딱 하나 이불만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외상을 달면서까지 노력을 하셔서 당신의 두 딸들에게 이불을 지어서 보내셨거든요. 억척스럽고 짜증이 많은 첫째 누나는 어머니가 고이 지어주신 이불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볼품없이 했다더니 아니잖아요.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아까워서 덮지도 못하겠네. 어머니, 저 앞으로 잘 살게요. 첫째 누나의 눈이란 치켜뜨고 째려보고 불아리고 이런 기능만 있던 줄 알았던 가족들이 모두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분노에 찬 눈물만 흘렸던 첫째 누나가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본 것은 모두가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 누나는 이불을 바꿔서 감동을 하였고 기쁘게 그걸 들고서 시집을 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후였던가 일이 좀 있었어요. 둘째 매형에게 여자 형제가 있거든요. 둘째 누나의 입장에서는 시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험담을 하는 소리를 둘째 누나가 들었던 것입니다. 가난에 빠진 친정이라서 이불만 달랑 들고 와서 꼴보기 싫다는 이야기였죠. 거기까지는 둘째 누나도 면목이 없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불이 촌스럽고 빈약하다는 험담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사람 덮으라고 들고 온 거냐면서 저도 안 덮을 것 같이 생긴 이불을 시집 오면서 들고 온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그 집안 수준은 정말 상종을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험담이 시작되었어요. 그딴 이불을 덮어야 하는 자기 오빠가 너무 안 됐다면서 기회를 봐서 그 이불은 몰래 버리든지 해야겠다는 소리를 자기 시누이가 하는 걸 들은 순간 둘째 누나의 눈이 횟가닥 뒤집어졌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깜짝이야! 세훈님, 설마 듣고 계셨어요? 그래, 다 듣고 있었다. 근데 왜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사람 기분 나쁘게? 미치셨어요? 내가 반말을 안 하게 생겼니? 너네 지금 내가 쌍욕을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라. 뭐라고요? 엄마, 세훈이가 진짜 미쳤나 봐요. 자기 시누이가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는 것에 둘째 누나는 코웃음을 쳤죠. 그리고 잠시 후 자기 시어머니가 날리는 싸대기에 둘째 누나는 정통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세게 맞은 둘째 누나는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갚아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시누이의 싸대기를 힘차게 날렸습니다. 두 여인의 비명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둘째 누나는 만족스레 씩 웃었고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분노의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누나는 머리채가 잡힌 상태로 자기 신우이의 머리채를 찾아서 콱 잡았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세훈이가 진짜 돌았어. 네가 감히 내 딸의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잡아뜯어? 너 정말 죽고 싶니? 당장 그 손 놔라. 안 놓으면 넌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두 여인의 외침을 들으면서 둘째 누나는 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은 상대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죠. 주춤거리며 한 발 물러선 두 여인을 향해 둘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으신 이불인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요즘도 아니고 그 시절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오냐 사과하마 미안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튿날 둘째 누나가 이불이 든 보따리를 지고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으로 말입니다. 밭일을 다녀오셨던 어머니가 당황해서 물어보셨죠. 아, 네가 갑자기 웬일이니? 그건 뭔 짐이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결혼하고 보니까 그 인간 면상이 별로라서요. 한 이불 덮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가지고 왔어요.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좀 이야기를 해봐라. 온 김에 일이나 좀 거둘게요. 당황한 어머니와 나머지 가구들이 보이지도 않는 건지 둘째 누나는 태평하게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되셨을 때 어머니가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라고 하셨으나 둘째 누나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기싸움이 이어졌던 끝에 사흘이 지나 둘째 매형이 직접 찾아왔고요.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이불 보따리, 다른 한 손에는 둘째 누나의 손목을 잡은 둘째 매형이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았죠. 누가 따라간대? 나는 안 가. 그러니까 혼자 잘 가셔. 둘째 누나가 짜증을 부렸고요. 그때 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서방, 내가 부족해서 내 딸이 그런 것이니 부디 마음 풀고 내 딸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는 말아주게. 다 내 잘못이야. 두 손을 앞으로 모으신 어머니가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누나가 놀란 표정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먼저 몸을 대문 쪽으로 휙 돌리기도 했죠. 그렇게 둘째 매형하고 그 문제 이불을 들고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사위한테 저자세로 나간 것이 속상했다고 그날의 심정을 둘째 누나는 당시에 첫째 누나한테 연락해서 밝혔던 모양이었고요. 두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른 성격의 소유자 셋째 누나는 결혼도 빨리 안 했습니다. 25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 대체 시집을 언제 갈 거냐고 남자친구라도 진득하게 만나서 사귀어보라고 잔소리가 날아오자 셋째 누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곁에 안 있어드리면 누가 있어드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게 내 마음이 편한데 우리 어머니 내가 지켜드려야 하는데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어떡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시집 가는 건 미뤄봐야지. 그렇게까지 시집을 가야 한다는 생각도 크지 않으니까 전혀 조급할 것도 없어. 그런 반응 앞에서 그 누가 반박을 하고 시집 가라는 걸 종용할 수가 있었겠나요. 셋째 누나가 그렇게나 효녀였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어요. 둘째 누나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왜 더 늦게 태어난 셋째 누나는 학력이 더 짧냐고요? 그건 셋째 누나가 집안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고등학교에 가는 거? 솔직히 가고 싶기는 한데 내 욕심만 내세워서는 안 되잖아. 동생들도 있으니까 내가 양보해야겠어. 나는 일찍 돈을 벌면서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하죠? 제 누나이지만 정말 최고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드물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더욱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셋째 누나 같은 인품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셋째 누나는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도 학교를 못 나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날 집에 일이 많으면 그럼 셋째 누나는 학교를 못 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셋째 누나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야무지다는 칭찬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격 자체가 군소리를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힘들고 귀찮고 고된 일을 시켜도 군소리 없이 네 하고 마니까 어른들이 셋째 누나만 자꾸 부려먹게 되었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일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자식을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건수가 생길 때마다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누나가 저희 5남매 중에서 유독 고생을 많이 했어요. 7살이었나? 그때부터 이미 집안일이란 온갖 집안일을 다 하기 시작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차라리 좀 게으름이라도 피우고 장꾀라도 부렸으면 그렇게 매번 힘든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련할 정도로 셋째 누나는 곧고 우직하고 올발랐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제발 울지 말아달라는 어머니의 뜻도 잘 알아차려서 그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잠을 청했던 건가 봅니다. 셋째 누나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집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슬슬 첩을 들이는 게 어떻냐고 친가에서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줄 여자 말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문화였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첩을 두는 현상이 그리 찾아보기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특히 도시보다 시골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오래 유지가 되었고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첩을 들이는 게 썩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이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찾는 목적으로 첩을 들였고요. 친가에서는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봐야 한다고요. 어머니한테서 아들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훌륭한 가장이셨다면 첫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진작에 원망의 눈길을 던지면서 애증을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리 정도는 지니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첩을 들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접하셨던 이후로 며칠 동안 고심을 하시던 아버지가 내놓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이번에 셋째 낳고 나서 바로 밭일하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첩 제안을 꺼내셨던 친가분들이 일제히 한숨을 푹 내쉬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다들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바로 첩을 들이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그건 좀 어렵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 어머니의 4번째 임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넷째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태어난 넷째도 당연히 딸이었습니다. 저는 누나만 넷이니까 말이죠. 또다시 딸이 태어난 것에 어머니는 너무 힘드셨지만 가장 힘드셨던 점은 또 한 번 딸을 낳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딸로 태어났냐고 하면서 혹시라도 갓 태어난 자식을 미워할까봐 그걸 경계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셋째 누나를 낳으셨던 날 그때 너무 미안했던 감정을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발 조용히 있으라는 당부를 갓난 아기에게 남기고서 밭일을 하러 나가셨던 그날의 미안함을 품고 계셨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넷째 누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줄기차게 으앙 울어대는 넷째 누나를 보면서 조금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고 마냥 아껴줘야지 예뻐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셋째 누나가 정말이지 저희 집의 보배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넷째 누나가 태어난 이후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낳아줄 첩을 들이자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어떻게 넷째까지 다 딸년이야. 너무한 거 아닌가? 아유, 임신을 계속해서 계속 낳는 것만은 정말 다행인데 줄줄이 어째 딸만 낳는다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팔자가 아들을 볼 팔자가 아닌 게지.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첩을 들이는 게 여러모로 최선일 듯 싶구먼. 그 이전에는 한번 첩을 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으므로 또다시 딸이 태어난 이상 이번에는 훨씬 더 진지하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첩을 들이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다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었죠. 셋째 누나 말입니다. 어린데도 차분했고 야무졌어요. 어른들한테도 잘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 녀석아 네가 다리 사이에 달려야 할 걸 달고서 태어났어야지. 네가 그걸 안 달고 태어나서 문제가 많다. 이런 소리를 해도 당황하거나 울컥하지 않고 그저 차분한 기색으로 배시시 웃는 게 다였습니다. 떡잎부터 정말 달랐던 것입니다. 첫째 누나하고 둘째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원망 많이 했는데요. 셋째 누나는 안 그랬죠.
아버지가 예전에 워낙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맨날 어머니 부려드시고 능력에 비해 큰 소리만 치시고 밑도 끝도 없이 가부장적이셨기 때문에 두 누나들이 그러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셋째 누나는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니까 공경하고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었죠. 셋째 누나는 부모님을 향해 기본적으로 효심이 지극한 타고난 효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자식이 이렇게 잘 나와줬고 잘 커주고 있는데 딸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속상해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아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건 맞는데 첩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갈등이 되네.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자식을 낳아준 걸 보면 내 마누라도 정말 괜찮은 여자이긴 한데 말이야. 셋째 누나 덕분에 첩을 들이는 문제가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셋째 누나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홧김에 첩을 들이겠다고 내지르셨을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딸만 4명이 나온 상황이었고 한번 진지하게 나온 첩 이야기는 불이 붙어서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들일 만한 여자를 알아보겠다는 이야기가 친가에서 흘러나왔고요. 그러던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의 뱃속에 제가 드디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지요. 첩을 들이기로 한 상황에서 5째 임신 소식이라니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이번에도 딸이 나오면 그때는 주저앉고 즉각 첩을 들이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더는 늦어질 수는 없는 거야. 친가에서 이게 많이 양보한 거라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되는 어머니의 임신 기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밝히시기를 저를 임신하고 계셨던 그때가 가장 출산이 기다려지면서도 영원히 출산의 때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조금은 짐작이 되어서 자식으로서 제가 정말 서글펐네요. 계속 딸만 낳아보셨던 어머니가 드디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출산을 마치자마자 목 놓아 우셨다고 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네가 나를 살렸구나.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속으로 이를 갈면서 친가를 싫어했던 첫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큰 소리를 쳐댔고요. 앞으로는 이제 첩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른들 이야기하시는 거 저희도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특히 그간 어머니에게 가장 눈치를 많이 주시고 괴롭히셨던 친할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엄청난 무례였지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으니 모두가 그날만큼은 헛기침이나 한번 하면서 넘어가고 묵인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까짓 아들이 대체 뭐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입니다. 대를 잇는답시고 아들을 부르짖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학수 고대 끝에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고작 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걸 수도 있죠. 저는 별로 대단한 인물이 못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죄송했어요. 부모님에게든 누구에게든 죄송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태어난 생명이었다니, 제가 태어난 것에 그렇게나 큰 의미가 있었다니, 제가 태어난 뒤로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드디어 아들이 나왔냐면서 이 집이 드디어 한시름 덜겠다는 소리를 빠짐없이 다 하고 갔었다니, 처음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고작 저 같은 사람 하나가 태어났을 뿐인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정도의 환대를 받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네요. 아들인 제가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할 리도 없었지요. 당연하게 진학을 해서 재학 중일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고생은 어머니가 다 했는데 왜 아버지가 쓰러지셔? 건강 관리라도 잘 하셔야 했던 거 아니야? 아버지는 진짜... 아휴, 말을 말지. 둘째 누나가 한숨을 토하며 말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원래 셋째 누나가 화를 진짜 안 내는 사람인데 그때 드물게 울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쓰러지신 상황에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뭐라고? 야, 너는 평생 그러고 살 거니?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딸 역할이나 계속 할 거야? 시집갈 생각이나 해, 이 미련한 기집애야. 둘째 누나가 날카롭게 받아치자 이번에는 넷째 누나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끼어들었어요. 효녀인 셋째 누나의 덕을 다 같이 본 입장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못된 거라고 목소리를 냈죠. 그러자 첫째 누나는 둘째 누나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의견을 냈고요. 지켜보니까 2대2 구도이더군요. 저의 선택에 따라서 한쪽에 기울어질 것만 같으니까 제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들이 저한테 너는 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아들로 태어난 것 자체로도 특권이고 특혜야. 죽는 날까지 너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을걸? 너는 우리한테 낄 자격도 없어. 둘째 누나가 딱 선을 그으면서 말을 했는데 제가 당황했고 서운했습니다.
누나들과 저 사이에 벽이 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더 들고 집안의 이모저모를 알게 된 다음에는 누나들이 왜 그랬는지 적어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때의 간병을 거의 셋째 누나가 했습니다. 그때까지 집에다가 돈을 다 주면서 지냈던 와중에도 허리띠를 졸라가며 조금씩 저축했던 비상금마저 아버지의 병원비로 내놓았고요. 이런 자식이 어디에 있나요? 재차 감동을 받으셨던 아버지는 딸들 중에서 셋째 누나가 최고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중에서 최고를 꼽는다면 저를 꼽으셨죠.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딸들은 아픈 손가락, 아들은 특별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도 제가 대학을 간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학비를 마련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체면치레 정도는 하는 대학을 나왔을 뿐입니다. 확실한 성격엔 첫째, 둘째, 인품 훌륭한 셋째, 무난한 성격에 다재다능한 넷째. 누나들은 전부 각자의 개성에 분명한 인물들이었는데 저는 아들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뭐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군님이니 왕자님이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듣고 자랐으나 객관적으로 잘생긴 놈이 아니었어요. 사실 원래는 착각 속에 살았다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마주하면서 현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제가 잘생긴 줄 알았던 과거가 정말 창피할 따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겹 한 겹 착각이 박살나는 인생이었네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오냐오냐 어화둥둥 키우면 이런 부작용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중심을 잘못 잡았어요. 누나들을 보면 뭐가 됐든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는 것 같았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몰랐습니다. 남자가 직장은 잡고 다녀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길래 어쨌든 취업을 목표로 삼았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적응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야만 했고요. 그때 부모님은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미친 것이지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고 최고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백수가 된 저의 한숨이 멈춰지는 건 아니었고요. 그때까지도 셋째 누나만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언제 시집 갈 거야? 누나 빼고 다 갔는데 왜 혼자 노처녀야? 철없이 물었더니 셋째 누나가 자기가 어머니를 챙겨야 해서 결혼을 뒷전이라 대답을 하는 바람에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자리를 못 잡아서 셋째 누나가 많이 고생하는구나 싶었죠. 누나, 다음에 일자리 잘 잡고 그러면 나 그냥 얼른 장가나 들까? 며느리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됐다고 하시면서 안심을 하시려나? 글쎄, 아무튼 누가 됐든 네 옆자리에 오는 여자는 부담감이 상당할 거야. 가만 보니까 셋째 누나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누나만 내신 남자한테 시집을 와야 한다니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개인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여자라도 저 같은 남자는 결혼 상대로 별로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이렇게 또 한 번 착각이 깨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말라면서 좋은 인연이 반드시 있을 거라면서 셋째 누나가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우선 직장부터 잡아라. 부모님은 너 힘든 거 못 보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네가 사회생활 하면서 부딪혀보고 고생도 하고 이래봐야 하는 거야. 가장 노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도 하지. 안 그래? 그 동료의 저는 알겠다 하고 절치부심해서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지는 않았죠. 모종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저는 아내를 만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일터에서 만난 건 아니었고 셋째 누나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자기가 알고 지낸 사람의 친한 동생이 있는데 한번 저보고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안 닮았지만 이상하게 결이라는 것이 셋째 누나와 아내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셋째 누나랑 비슷한 느낌이라면 이 여자는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셋째 누나 덕분에 이어진 인연입니다. 아내의 조건을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이혼이 드물던 시절이었는데 양친은 이혼을 하셨고 모친은 투병 중이라 편찮으시고 부친은 새로 재혼을 하셔서 안 보고 살고 있다니 힘들게 얻은 소중한 막내 아들에게 붙여주는 여자로는 부족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객관적으로 잘난 거 하나 없는 놈이었어도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자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을 강력히 원했던 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셋째 누나가 연결해준 여자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흔들리셨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랑 아내가 결혼한 직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기에게 가족은 저, 그리고 함께 낳아서 키워갈 자식이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가장으로서 꾸려갈 가정에 대해 책임감이 확 생겼던 것 같아요. 한번 무너졌던 건강은 회복하기 쉽지 않은 건지 아버지는 결국 또 쓰러지셨고 그 곁에 어머니가 붙어서 지내셨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을 고생하시는 것 같다며 첫째 누나가 한숨을 쉬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어요.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도 있으시다고요. 그게 대체 뭘까 싶었는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딸만 넷 낳았는데 첩을 드리라는 성화에도 첩을 안 드렸던 거. 그게 나로서는 두고두고 고마워. 아유, 어머니, 뭘 그걸 고마워해요? 막내가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그때 진짜로 첩이 생겼을걸요? 그래도 나는 고마워. 내 마음이 그래. 누나들은 전부 미묘한 얼굴들이었으나 아내만은 달랐습니다. 눈시울을 붉혔어요. 첩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확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비밀은 몇 년 후에 밝혀졌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있는 거라고는 집 하나뿐인데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받으면 된다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아내가 자기 생각을 밝혔던 거예요. 나는 그 집이 어머님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평생 거기서 사셨는데. 그건 나도 동의해. 어차피 어머니가 계속 사실 곳이지. 그리고 어머님 다음으로는 셋째 형님이 순서가 와야 맞는 것 같아. 당신은 적어도 셋째 형님보다 후순이어야 맞는 거지.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면서 거기서 지내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 첫째 누나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결혼 잘했다고요. 그 이후로 누나들이 제 아내를 완전히 인정해버렸습니다. 착하고 수더분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으면 모습을 딱 드러내는 아내를 만나서 중심을 못 잡고 살던 제 인생의 모양새가 탄탄해졌어요. 적어도 이제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지는 않았죠. 오래오래 버티며 다녀보고 싶었던 직장이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을 때도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가 싶어서 심적으로 방황을 할 뻔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저를 잘 잡아주었습니다. 새로운 생활과 도전을 위해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그때는 셋째 누나가 늦게나마 결혼을 해서 어머니와 지척에 집을 구해 살기 시작한 뒤였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놓여서 멀리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 어머니도 점차 생각이 달라지신 모양이었고요. 예전이었다면 하나뿐인 우리 아들을 어떻게 먼 지역으로 보내냐면서 안 된다고 하셨을 텐데 서운해하시면서도 덤덤하게 가서 새롭게 잘 살아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자식이 둘인데요. 둘째인 아들 녀석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아내가 이렇게 밝혀주더라고요. 장인 어른은 사실 자기의 생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아버지하고 내가 너무 안 닮아서 신기하다는 생각만 살면서 몇 번 했던 게 다였지. 그런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 병에 걸리신 거 알았을 때 그때 나한테 엄마가 알려주시더라. 아버지하고 나는 피가 안 섞였고 생부는 따로 있다고. 내가 3살 때 생부의 곁을 떠나왔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 뭐 때문에 그러셨던 건데? 우리 엄마가 첩이었거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럼 당신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딸을 낳은 잘못된 첩이 우리 엄마였고 나는 괜히 태어나던 딸이었지. 그제야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왜 저희 집에 첩이 들어올 뻔했던 이야기에 몰입을 했던 것인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가슴속의 비밀을 밝혀서 속이 후련하다고 하던 아내를 제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룬 가정에 더욱 애틋함이 생기더군요. 돌아가신 장모님이 첩이었다는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며 누나들도 다 알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모두가 제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었지요. 기분 탓인지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누나들이 제 아내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하며 한동안 살았으나 또다시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누나들이 다시 올라와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며 그곳의 생활을 청산하라고 권해주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가까이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내와 상의 끝에 아이들 교육에도 그게 나은 것 같아서 그리하였죠. 새로 일자리를 어느 쪽으로 구해야 할지 이사를 하고 나니까 그게 막막했는데 셋째 매형이 저에게 일자리 하나를 소개해 주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영업직을 뛰면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고 그쪽으로 감각이 좋다는 걸 아시고는 운전기사 일을 연결해 주신 겁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셋째 누나가 인품이 훌륭한 만큼 셋째 매형 또한 사람이 아주 괜찮았는데 그래서인지 인망이 좋았어요. 그 주변에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인맥으로 운전기사 일을 시작해봤는데요. 웬걸 이게 생각보다 더 적성에 맞더군요. 해보기 전에는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제 처자식을 위해 못할 게 없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깍듯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느 중소기업의 회장님 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갑작스레 공석이 되는 바람에 사람이 새로 필요했는데 제가 또 인맥을 통해 그 자리로 갔던 거예요. 저를 좋게 봐주신 분이 그쪽에다가 굳이 말을 전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웬 회장님 운전기사가 되어버린 것에 인생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이왕 주어진 자리라면 거절하지 않고 잘 해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기합이 딱 들어가서 사고만 안 낸다는 생각으로 임했고요. 첫 주가 지나자 그때부터는 저도 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하고 편안한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저에게 지갑을 선물해 줬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꾸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자꾸 지갑을 꺼내서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반지갑을 펼쳐서 그 안에 끼워둔 가족 사진까지 흐뭇하게 보는 것에 푹 빠졌던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던 회장님이 이미 나오셨고 제 바로 곁까지 와 계셨단 것을 몰랐다가 문득 알아차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죠. 죄송하다며 꾸벅 인사를 올렸는데 회장님의 표정이 아리송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그 사진을 좀 볼 수 있겠나? 아마 가족 사진 같았는데. 아, 예, 맞습니다. 저희 집사람이고 딸이랑 아들입니다.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찍은 것이긴 한데요. 회장님이 그저 사진이 어떤 느낌인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흔쾌히 다시 지갑을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갑이 딸이 사준 것임을 은근하게 자랑도 했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인상까지 써가시면서 진지하게 사진만 자꾸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자네 아내의 고향이 목포이진 않은가? 목포 말씀이십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찌 물어보시는지요? 혹시 저희 집사람을 아십니까? 동양이신 겁니까? 아닐세, 나는 목포 사람이 아니야. 다만 나의 누이 되는 사람이 목포에서 살았을 확률이 높아서 그러네. 아주 어렸을 때 모습만 봤던 게 전부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난데없이 웬 누이가 등장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회장님에게 형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갑을 쥐고 가족 사진을 제 눈앞 가까이 들이밀며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님과 닮아도 너무 닮았구만. 얼굴이 이렇게나 비슷할 수가 있나.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회장님의 누이라는 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장모님이 어떤 집안에 첩으로 들어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고요. 비록 그 집안에서 자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회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얼른 설명을 이어가던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회장님이 크게 놀라서 몸을 떠시더니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신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사람들을 불렀고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분이라 만일을 대비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진정된 모습으로 입원실에 계신 회장님이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아내한테 연락을 했더니 마침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 있는 중이고 병원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길래 일단 오라고 말은 해봤죠. 근데 아내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 아니랄까봐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온 겁니다. 제가 급한 용무로 부른 걸까봐 지체 없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은 그냥 회장님을 뵙게 했고요. 그랬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회장님이 탄식을 크게 하신 겁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보니까 더 닮았구나. 이래서 핏줄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조심스레 질문을 던진 아내에게 회장님의 비서분이 서류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몇 시간 사이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는 게 전부였어요.
오래된 사진이었고 그걸 확인한 순간 아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 엄마! 저 또한 소름이 돋았죠. 사진 속 인물이 돌아가신 장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젊었지만요. 회장님이 눈을 질끔 감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회장님의 생모는 출산 직후에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부친은 집안의 성화에 따라 바로 재혼을 하셨고요. 이분이 회장님의 모친이 되셨죠. 그런데 이 모친께서 아이 소식이 내도록 없었던 거예요. 무려 8년이나 소식이 없자 집안에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첩을 들이자고 하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때 이미 사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었거든요. 자식이 딱 하나만 있는 건 불안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며 온 집안 식구들이 들들 볶는 것에 그 모친은 못 견디고 첩을 들이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첩이 들어왔고 1년을 기다린 끝에 임신이 되어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첩까지 들였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 웬 말이냐고 불만이 터져나왔죠. 첩이 장모님이셨고 태어난 딸이 제 아내였습니다. 회장님은 어른들 몰래 어린 이복 동생을 귀엽게 바라보고 쓰다듬어 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외동 생활이었는데 드디어 생긴 첫 동생이라는 것이 당시에 회장님에게는 의미가 컸던 거예요. 돌을 무사히 지나면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약속이 나왔으나 돌을 맞이하기 직전 모친의 임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약속은 흐지부지 되었고 아내는 호적에 오르지 못한 채로 자랐죠. 그리고 모친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킨 것도 모자라 장모님과 아내를 막무가내로 내쳤습니다. 그때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이 회장님에게는 남모를 아픈 후회로 남았고요. 쫓겨나던 모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것이 회장님이 낼 수 있던 유일한 용기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나고 여쭈었더니 목포가 고향이라 그곳에 갈 거라고 그분이 대답을 하셨었지. 그 어렸던 얼굴에서도 유독 친탁을 한 게 보여서 회장님은 아내를 신기하게 바라보셨던 기억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남동생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빙판길 사고로 명을 달리하였습니다. 회장님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일에만 파묻혀서 살아오셨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돼서 정신이 멍하더군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인 듯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살면서 때때로 장모님과 아내를 떠올린 적이 있었으나 억지로 찾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괜히 망가뜨리는 게 될까봐 생각이 날 때면 일부러 그 생각을 흩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맞이하게 되다니 이상하게 내가 그 지갑 속 작은 사진을 자세히 보고 싶더라니. 이러려고 그랬구나.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어느새 그 앞으로 다가간 아내가 손을 맞잡은 채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명은 어떻게든 일어나고야 마는 흐름이라고 하던데 이게 바로 운명인 모양이었습니다. 셋째 누나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놀라서 한바탕 뒤집어졌었고요.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말입니다. 기업 회장님 같은 분이 혈육이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기보다 모르고 살았던 혈육을 찾게 돼서 아내한테 너무 잘된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그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돈을 뛰어넘는 값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청난 형님이 생겨버린 덕분에 제가 그 이후로 너무 감사하게도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때마다 찾아듣는 사연에 빠지다 채널의 열성 팬으로서 꼭 한 번은 제 얘기를 직접 보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실천을 해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에게라도 저는 옛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연에 빠지다엔 고스란히 풀어볼 참이에요. 일단은 제가 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굴러가는 낙엽에 더 이상 웃음이 안 나오는 나이가 돼서 그런가 분명 남편과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반하고 연애하면서 절절하게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가슴 절절했었는데요. 그땐 그랬건만 지금은 그 시절의 기억이 아주 또렷하진 않다는 게 참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말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로 겪은 우여곡절들은 모든 것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아주 선명하단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더 들어서 치매가 온다고 해도 그 다사다난했던 이모저모는 아마 안 잊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여인천하를 아시나요? 거기서 배우 도지원 씨가 최고 유행 대사를 만들어냈었죠. 전 그 대사를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에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내 인연,
낮자 또 불려시처럼 생겨먹어서는 어디서 요물 행세를 하며 남의 아들을 깨내? 멋대로 깨내서 결혼을 부추기다니. 내 인연? 내 손에 작살나고 싶지 않거든. 당장 썩 꺼져. 막말과 함께 날아든 불꽃 싸대기. 곧 제 왼뺨에 철썩하고 내리꽂혔었죠. 제가 너무 당혹스럽고 깜짝 놀라서 멍하니 맞은 뺨을 손으로 조심스레 부여잡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선 이내 반대쪽 저의 뺨도 공평하게 철썩 때려주셨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때려서 지도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가 안 맞고 산 건 아니었죠. 그렇다 해도 태어나서 양쪽 뺨을 왕복으로 쳐맞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놓고 뭐가 부족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선 다시 제 양쪽 뺨을 한 번씩 더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 콧구멍에서 심지어 코피까지 흘렀어요. 옷에 코피가 한 방울 톡 떨어지길래 그때 알았죠. 코피를 보니까 그제서야 이 상황은 미쳤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때도 시어머니께서는 쉴 새 없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날리시며 내 인연 하셨습니다. 이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때 저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소리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제가 그 자리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단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것뿐인데요. 저랑 같이 시댁에 들어섰다가 이웃 사람이 차 좀 빼달라고 밖에서 소리를 질러서 잠깐 나갔던 남편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그 잠깐 사이에 제가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는 걸 보곤 그만 눈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미치셨어요? 너야말로 미친 거니? 정신 좀 차려라. 네 형이 아직 버젓이 결혼 안 한 채로 있는데 먼저 결혼을 하겠다니. 세상 천지에 이토록 경우 없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다니? 절대 용납 못해.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자리인데 엄만 지금 기껏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전부군요. 엄만 형만 중요하신가 봐요. 평생을 그러셨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러세요? 전 자식도 아닌가 봅니다. 절 자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자식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한테 이렇게는 못 구시죠. 지금 어디서 소리를 계속 질러? 그 매서운 눈빛은 또 뭐고? 이러다가 너 진짜 엄마 한 대 치겠다. 네가 이러니까 네 형보다 못하단 거야. 제가 왜 엄마를 쳐요? 전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만 이 사람을 이 꼴로 때리셨으니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까진 아무리 그래도 제 엄마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금 유일하게 엄마만 계시니까 애틋하게 여겨드리려 노력했고 제 나름의 효도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너무나도 몰상식한 분이라서 앞으로는 상종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로 잘난 형하고 잘 살아보세요. 뭐라고?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이 엄마한테? 오냐, 네가 요물짓하는 저것한테 제대로 흘렸구나. 불려시한테 단단히 깬 거야. 야, 너 아픈 척 가증스레 연기하고 일부러 코필 쏟아? 내 인연, 널 아예 죽사발을 내놔야 내 앞으로 두 발 뻗고 잘 것 같네. 남편이 분통을 터뜨리며 절연을 선언하자 시어머니께선 도저히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시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전 기가 막혔죠. 여러분은 일부러 코피를 흘리고 싶다고 해서 생각만으로 그게 가능하신가요? 그런 사람이 지구촌에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 싶네요. 그게 된다는 초능력자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제가 일부러 코피를 쏟았다고 하시며 가증스러운 제 얼굴 가죽을 벗겨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을 얻어터진 뒤였던 전 그저 경악하며 저에게 뻗쳐온 손길을 마주했고, 그런 저 대신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현장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두 사람의 괴상한 대치를 보며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냥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인데. 꿈이라도 이것보단 현실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노모가 어떻게 힘으로 아들을 이기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가 떨어지셨죠. 엄마가 허락을 하시든 안 하시든 결혼식에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전 이 사람과 결혼할 거고 알아서 잘 살 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연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도 그냥 알아서 잘 사시면 돼요. 그 잘난 형과 함께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절 챙겨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든 채 시댁에 들어섰던 정성스러운 선물 세트도 잊지 않았죠. 그걸 챙기면서 남편이 저한테 이거 우리가 쓰자 라고 빠르게 말하더군요. 남편이 저를 옆에 끼고 현관문으로 가서 저한테 신발까지 직접 신겨주자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피를 토하시듯 애끓는 소리로 내 인연 하고 외치셨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내 인연 소리가 이어졌죠. 차에 앉고 나서야 손수건으로 코피 자국을 문질러 닦았고 옆에서 남편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긴 것도 듬직하지만 성격도 외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우는 걸 본 적이 없었고 하품을 크게 하면 눈가에 맺히는 수분이 전부였어요. 슬픈 영화를 봐도 꿋꿋했고요. 그런 남편이 울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차마 제가 먼저 이 사태에 대해 따지지 못한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다 울기를 기다렸고 그 후에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직접 대면하기 이전까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 정도로 보통 얘기가 아니신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형제로는 형 하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알고 보니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 그 안에 들어있었더라고요. 집안에서 아들, 딸 차별하는 경우를 특히나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라면 보고 겪으셨을 테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오로지 장남 타령만 일삼는 어설프게 예스럽고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배기로 꽉 막힌 옛날 사상을 가진 집안이 제 시댁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위로 4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장가를 안 들고 있었죠. 참고로 이때 남편이 32살이었어요. 지금은 32살 나이도 청년이지만 그땐 아저씨 소리를 왕왕 들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36살이었으니 그때 기준으로는 완전 노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장난스럽게 형이 아직 혼자라서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전 당연히 그걸 농담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진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결혼 선언에 시어머니께서 발작을 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순수하게 자기 형보다 결혼 먼저 안 하는 걸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깨졌으니 남편을 꿰냈다며 그 죄를 저에게 돌리신 거였고요. 형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대체 이 집안은 뭐지? 놀라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이미 돌아가신 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했던 거예요. 그게 당시 2억 5천 정도 됐다나? 뭐 그랬다네요. 근데 그 재산이 아주버님한테만 갔습니다. 남편은 1원도 못 챙겼다네요. 전 이것도 에이 설마 싶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식이 셋도 넷도 아니고 달랑 둘인데 한쪽이 1원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진짜였던 겁니다. 진짜로 땡전 한 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주버님이 얼마나 잘나서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독차지하고 재산까지 독차지했는지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전 이 대목이야말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유년 시절에 시아버지께 항상 듣던 당부는 이거였다고 하죠.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이치라는 것이 지켜져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다.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라. 첫째가 잘 살아야 둘째도 잘 사는 법이다. 이것이 가화만사성으로 가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알았냐? 아주버님은 뭘 해도 잘했다 소리를 들으셨죠. 공부를 못해도 교우 관계를 망쳐도 그저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고 부모의 지원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형이 우선이다. 알았냐? 는 소리만 지겹도록 들었고요. 지원은 항상 열악했습니다. 뭐든 스스로 해내야 했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명진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명진이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던 줄 아세요? 옛날에 시댁에서 키우던 큰 개 이름이 명진이었다네요. 개보다 못했단 겁니다. 지독하게 싸늘한 차별을 받고 자란 남편인데 정작 공부는 더 잘했습니다. 차별 말고 대우만 빠짐없이 받고 자란 아주버님은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망쳤죠. 지원을 받아서 재수를 했다네요. 근데 또 망쳤어요. 그래서 다시 지원을 받아 재수 생활을 했고 또 망쳤습니다. 그 짓거리를 무려 5수 동안 이어갔다네요. 제가 주변에서 3수는 종종 봤어도 대학 입시를 5수를 한다는 건 정말
진짜 다양한 의미에서 아주버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겠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놀랄 놓자란 거죠. 변변치 않은 대학을 갔고 성적은 밑바닥을 기어서 간신히 졸업장만 딴 채 망한 성적 때문에 그것으로 취업 시장을 기웃거려 보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도 남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재수 안 했고요.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치셨다네요. 아이고, 너는 네 형도 못 간 좋은 대학을 꼭 그렇게 가고 싶었니? 그러면 네 형 체면 어떡하라고? 네가 완전히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네 아버지 어제 오늘 너 때문에 담배를 얼마나 피시는지 알기나 해? 그 대학을 꼭 다녀야겠다면 네 힘으로 알아서 다녀라. 집에서 지원받을 생각 말고 네가 스스로 해결해. 저는 시부모님 같이 편파적이고 독한 부모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문대에 합격한 남편에게 진짜로 등록금 한 푼을 지원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온갖 굳은 일자리를 다 전전했더라고요. 안 그럼 학비가 없었으니까요. 명문대라서 공부를 잘하고 집안도 잘 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돈을 벌며 공부까지 하는 게 가끔은 너무 벅차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만 돈을 지원해 달라고 집에다가 부탁도 해봤으나 돌아오는 건 냉랭한 반응이었다고 해요. 너는 둘째가 돼서 어디 첫째의 체면을 멋대로 깎아먹고 자기 부모한테 듣고 자란 당부를 안 지켰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학비를 보태달라고 해? 시아버지께선 심지어 남편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고 아주버님은 늘 그렇듯이 방관을 하셨고요.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본인보다 잘난 동생을 내심 시기 질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떤 심정으로 이 악물고 대학 졸업장을 따내서 번듯한 직장을 구했던 것일지 뒤늦게나마 남편의 과거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동안 울컥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얻어맞은 양쪽 뺨이 말라붙은 코핏 자국이 아픈 것으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외롭게 걸어온 길보단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수모를 당하며 살아왔음에도 자기 부모와 형을 기본 도리를 지켜가며 대한 결과가 일원도 주어지지 않은 집안의 재산과 거센 결혼 반대라니. 남편의 참담한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남편이지만 저를 만나 결혼을 꿈꾸게 되며 바뀌었다고 해요. 이젠 저와 꼬려 나갈 가족만이 자기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금 미안하다며 울먹이며 사과를 하는 남편의 손을 맞잡은 순간 전 무조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친정인 시댁에 이런 황당무계한 가풍을 전하지 않았어요. 고지고대로 전했다간 결혼에 차질이 생기기 뻔하니까요. 저는 화목하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한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땐 친정 부모님께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바람에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거의 매일같이 오셔서 손주들을 봐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를 통해 예쁨도 받았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따라야 하는 예절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친정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고 저희 가족은 친가로 가서 살게 됐어요. 친가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동네이기 때문이었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모두 도시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었습니다. 예스러운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순박하시며 잔정이 많으시고 인망 또한 좋으신 분들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사고방식이 옛날 옛적이신 분들이었죠. 외할머니처럼 특히나 어른 공경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집안 어른들, 밖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른들께 예의를 잘 차리며 살아왔죠. 그게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였으니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 갈기시며 막말을 퍼부으셔도 그때 차마 반격한다는 선택지를 갖출 수 없었던 듯 싶어요. 아무튼 제 친정의 가풍은 이러기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절연을 했다는 걸 밝히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안 보고 살다니 대체 이유가 뭐냐며 추궁이 쏟아질 테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댁의 이모저모가 딸려올 것이 뻔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작당을 해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선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선 치매가 와서 머나먼 지역의 친척 댁에 살고 계시고 아주버님은 종교활동을 위해 아프리카에 사시느라 연락도 안 된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존재하는 사람들을 아예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반드시 사는 동안 말실수 한 번 나올 수 있어.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존재는 하되 접점이 없는 것처럼 해야겠다. 그때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거리낌 없이 묘수를 낸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친정의 흔쾌한 허락을 받아서 결혼까지 금방 잘했는데요. 전 금세 죄책감 비슷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친정 식구들을 속인 거잖아요. 남편하고 서로 손발이 맞아서 작당을 하긴 했어도 제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며 이끈 것이었기에 남편을 향해서도 왠지 모르게 캥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고부관계가 최대 관건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고부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며느리 된 사람으로서 시어머니께 정말 코빼기도 안 비추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불편한 마음도 자꾸만 들었고요. 결혼하고선 늘 심란했습니다. 제가 은근하게 남편을 많이 떠봤었죠. 시어머니를 안 뵈러 가도 되는지, 정말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정말로 괜찮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도 표정이 무뚝뚝하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인 건지 몰라서 전 헷갈렸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살면 손해라는 걸 느낄 정도로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착잡한 얼굴로 집에 왔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얼굴 보면 심상치는 않은 게 확실하고 제가 머뭇거리다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어머님 일인 거야?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맞지? 어, 그걸, 어,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어머님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멋대로 결혼해버렸다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서는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사셨잖아. 근데 갑자기 뭔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우리 엄마가 다쳐서 입원을 하셨다네. 발에 깁스도 달았대. 뭐? 어쩌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하신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언뜻 듣기론 우리 형이 결혼하기로 한 여자하고 몸싸움을 벌이신 것 같아. 제가 그때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상상도 못한 전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몸 다친 데다가 아프고 거동 불편하고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하니 시어머니께선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좀 와달라고 하셨다네요. 나중에 생각한 건데 만약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할 방법을 아셨다면 저를 불러내서 수발을 들게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을 부르신 거죠. 남편이 저에게 어떡할까? 갈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야말로 남편에게 가고 싶어? 묻고 싶은 참이었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 가보고 싶기 때문에 저에게 저런 질문을 한 듯 싶었습니다. 왜냐면 갈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저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나는 안 간다 하고 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있잖아. 어머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위독하신 것도 아닌데 뭐 안 좋아봤자 얼마나 안 좋겠어. 그치만 목소리가 전에 없이 힘이 쭉 빠져 있더라고.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자존심 접으시고 먼저 연락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셨겠어. 그렇게 생각해? 난 당신한테 미안해서라도 우리 엄마하고는 영영 끊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에이,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생각만으로 쉽게 그렇게 됐어? 난 괜찮으니까 어머님 어떠신지 궁금하면 병원 가봐. 제가 흔쾌하게 목소리를 내자 남편은 못 이긴 척하면서 바로 병원에 가볼 준비를 하더군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절연 선언을 했던 모습이 제 눈에 선연한데 몇 달 만에 다시 저렇게 태세를 전환한다고 해서 그게 우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가에서 살 때 억울한 시집살이를 하며 예전에 무척 고생 많이 하신 친할머니의 경험담을 꽤 들었었거든요. 근데 친할머니께선 난 친정에서도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다 견딜만 했었다.
그러시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저 감내하고 포용하고 가족이란 이름 안에 용인하며 사는 것이 능사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른의 말씀이 옳다고 배우며 자란 저는 그걸 감명 깊게 새겨들은 바 있었죠. 남편이 서러움만 받았던 자기 가족을 이제는 등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결국 어쨌거나 자기 모친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남편이 저버리기 힘들다면 그걸 최소한 비난하지 말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다녀온 남편의 얼굴은 미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당신을 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 뭐? 나? 그럼 거절할 도리가 없는데. 겸연쩍게 시어머니를 뵈러 가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진 이유도 궁금했고요. 활기찬 6인실 병실에서 홀로 똥 씹은 얼굴을 한 환자가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 주변에서 저를 두고 저 며느리는 멀쩡하네 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병실은 죄다 떠드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 아주머니들밖에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선 커튼 좀 쳐라 고 퉁명스레 말씀하시면서도 한쪽 입꼬리를 실룩거리셨습니다. 기분이 나쁘신 것 같진 않았어요. 자리에 커튼을 치고 시어머니와 작게 대화를 나누며 저는 내막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멋대로 결혼을 해버리자 시어머니께선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께선 조급해지셨나 봐요. 갑자기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네요. 그것도 9살 연하로요. 그러더니 다시 얼마 뒤엔 결혼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거기까진 시어머니께서 쌍수들과 환영하셨죠. 그러나 아주버님께서 데려온 여자를 보고 기함을 하게 되셨대요. 훈훈하게 첫인사는 나눴는데 그 이후에 그 여자가 통화하는 소리를 시어머니께서 들으신 거예요. 네, 밥은 아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멀리 나와 있습니다. 저게 뭐야? 저 요상하기 짝이 없는 말투. 저거 북한 사람이야? 뭐야?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죠. 하필 본 모습을 드러내며 무방비하게 통화하는 말투를 들킨 그 여자를 아주버님께서 옹호하셨어요. 어떤 말로 옹호하셨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한민족이라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절하려고 하셨죠. 뭐가 한민족이야? 너 설마 북한 여잔지 뭔지 저거랑 결혼하는 거니? 저거 탈북민이야? 탈북민이라니, 엄마,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북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조선족? 그래, 저게 조선족이구나. 조선족이었어. 어디 멀쩡히 한국 사람인 정연기라고 우리 집안 대들보를 빼가려 그래? 남의 집 아들이나 노려. 우리 집안은 귀한 장남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족한텐 절대 못 내줘. 그 여잔 조선족이었고 시어머니께선 눈이 뒤집히셨어요. 장남 떠받들며 오랜 세월 장남 타령을 해오신 분이었는데 언강생신 조선족이라니. 시어머니께서 절대 용납 못하실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유별난 장남 타령을 알지 못했던 그 여잔 단순히 조선족을 혐오하시는 분이라고 시어머니를 오해한 바람에 머리 뚜껑이 열렸대요. 시어머니를 향해 무식하게 굴지 말라. 그 여자가 외쳤고 성질 더러운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시어머니께선 바로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그 여자가 말로만 외칠 때 몸으로 시어머니께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복날의 개처럼 두드려 맞는 걸 지켜보던 아주버님께선 아연 실색을 하신 채로 시어머니를 말리려 하시다 그만 뒤로 확 밀어버리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나동그라지면서 팔을 잘못 데치셨고 맨살이 크게 쓸리셨습니다. 그 결과 입원까지 하신 거였죠. 맞은 건 그 여잔데 젊으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무사한 거구나. 이거 참 웃기고도 슬프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멀쩡한 쪽의 팔로 당신의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어요. 애지중지 떠받들며 키운 장남인데 여자에 미쳐서 효심을 저버렸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맛도 없고 그냥 콱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부분이었지만 아주버님께선 결혼 생각이 급해서 그 여자를 만나셨던 건데 시어머니께서 눈 까디짓고 난리를 치시니까 오히려 그때 불이 붙어버렸던 거예요. 난데없이
이 여자를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였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개구쟁이들 심리라더니 아주버님께서 그러셨나 봅니다. 아무튼 아주버님께선 그 여자와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버리셨고 시어머니께선 혼자 병실에서 쓸쓸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며 계신 거였습니다. 아주버님께서 그 폭탄 선언을 병문 안에 와서 하시는 바람에 병실 사람들은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멀쩡한 며느리라고 말들을 한 거였어요. 그 반응이 시어머니께선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은근히 목에 힘을 주시는 게 보였거든요. 에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러나 갑자기 며느리가 참 고맙게 느껴지네. 원래 이렇게 며느리란 존재가 고마운 것이었던가 싶네. 어머님, 앞으로 사실 날 많이 남았는데 죽을 때라뇨. 그러지 마셔요. 심란해서 죽겠으니 내 수명대로 못 살다가 갈 것 같다. 한숨을 푹푹 내쉬던 시어머니 앞으로 병원 밥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한참 듣고 있었더니 어느새 식사 때였거든요. 입맛 없다면서 너나 먹어라 하시던 시어머니께 식사 꼭 하시라며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원 밥을 대신 먹나요? 말도 안 됐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꼭 좀 드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한숨을 쉬시며 안 내킨다는 얼굴로 한술 뜨셨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몇 분 만에 싹 다 비우셨죠. 한 손으로도 수저 젓가락을 현란하게 바꿔주시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싹 비우시고 나선 또 서글픈 표정으로 그만 살아야겠다 하셨습니다. 친가 시골 동네에서 살 때 어르신들이 늙었으면 뒤져야지 이렇게 자책을 하곤 하셨는데 친정엄마께서 설명하시기론 그래놓고 진심으로 뒤질 생각이신 어르신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걸 떠올리며 시어머니께선 안 죽고 살고 싶으신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아끼시던 장남이 그렇게 됐는데 살아갈 낙이 어디 있냐고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남편은 바로 그 해답을 본인이라고 봤습니다. 더 정확히는 본인하고 저요. 자기 형이 모친 가슴에 대못받고 가출했으니 드디어 자기 혼자 모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드디어 인정을 받는 아들이 됐다고 남편은 그렇게 여기는 듯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병문안 다녀와서 표정이 밝았던 겁니다. 드디어 그 망할 형놈을 밀어냈다고 생각한 거겠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남편을 이때 정확히 체감했습니다. 거짓말을 가며 했던 결혼이라 각득이나 캥기는 게 있었던 저는 남편의 그 마음을 따라주기로 했죠. 왕복 사대기 맞고 모욕을 당했던 일을 잊은 건 아니었지만 그 일도 일단은 사과를 받았으니까요.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 집 장남이 정신 나간 조선족 여자하고 결혼하겠답시고 설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네 뺨 안 때렸지. 오히려 환영한다고 두 팔 벌려서 안아줬겠지. 근데 너는 한국인 맞지?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네가 외국인이었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네, 저 토종 한국인 맞아요. 양가 모두 한국 사람들만 가득해요. 아휴, 그러니 근본 있는 집안이다. 내가 너를 진작 좋게 알아보지 못한 게 아쉽다. 분명히 저를 좋게 봐주시는 말씀이 맞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또 막상 캐묻기는 애매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셨기 때문에 기가 세셨고요.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으셨죠. 어리둥절한 사이에 휩쓸려가게 된다고나 할까요? 결혼 전부터 틀어져서 시댁과 척을 쥐고 살았던 저는 아주버님이라는 황당한 계기로 인해 저 스스로 시어머니와 화해의 악수를 한 뒤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이 깊은 애증의 대상인 자기 모친하고 어쨌든 잘 지내본다면 다행일 것 같다는 그따위 아니란 생각을 했던 제가 지금에 와선 그저 웃기네요.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저희 부부를 향해 내 새끼, 내 며느리 하며 친근함을 표하진 않으셨어요. 곧 죽어도 차남보단 장남이 대들보라 여기시는 분이었고 순한 차남을 꼬드긴 천하의 불려시가 저였으므로 묘하게 저희를 괄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절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 이유가 좀 생겼어요. 첫째로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고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치과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이라고 돈 좀 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네? 치과요? 아,
어머님 요새 치과 다닌다 그러셨죠? 근데 얼마나 나왔길래 이러세요? 보철 떨어진 거 그게 그렇게 큰일이니? 견적이 580인가 560인가 하여간에 그렇게 나왔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아들 며느리하고 얘기 좀 하고서 진행한다고 해놨어. 그게 그렇게나 비싸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님. 거기가 어딘데요? 제가 직접 가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가 직접 오겠다고? 그럼 나야 좋지. 네가 이렇게 도리는 아는 애였구나. 그 치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설명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철 떨어진 걸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였더라고요. 웬 임플란트?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돈 내기 싫어서 이러냐고. 제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면서 우리 효자는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면서 난리를 치시길래 근처에 다른 치과로 얼른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보철 떨어진 거 붙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총 다 해서 얼마 나왔던가? 12,000원이었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민망해 하셨으며 6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른 그 치과를 박살내겠다고 하셨어요. 진짜로 가서 깽판이라도 치실까봐 제가 거듭 붙잡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헛기침을 하시면서 네가 정 그렇다면야 라며 잠잠해지셨죠. 이 사건 이후로 자꾸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하며 간섭을 해대셨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자라온 배경을 시어머니께서 다 알게 되신 이유였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집안 어른들 아래서 자란 저였기 때문에 좋게 말하자면 어른 공경 잘하고 예의 범절을 지켰으며 나쁘게 말하자면 불합리하더라도 일단 참고 숙이는 답답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선 제 얘기를 듣고서 분명 오호라 눈을 번뜩이셨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제가 당신께서 쥐잡듯이 잡을 수 있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근데 전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저희 부부의 일상을 말을 얹으시고 저에게 살림 얘기를 늘어놓으시는 게 적적해서 그러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자꾸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저를 며느리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시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 됐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전 시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였고 걸리적거렸는데 남편은 점점 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생 부모님께 뒷전으로 밀려나고 관심 전혀 못 받고 그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젠 엄마가 나하고 당신을 의지해서 지내시잖아. 특히 당신이 편하고 좋은가 봐. 전부 당신 덕분이야. 항상 고마워. 쑥스러워하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초를 칠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나 중요하단 고부관계라는 거 어디 한번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가꿔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다진 각오를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너 뭐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놓고 있을 수가 있니? 너 어디 한번 나랑 해보잔 거야? 네? 아, 어머님, 제가 오늘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연락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그게 다야? 그러고선 끝이야? 땡? 그럼 제가 뭘 더 해드려야 될까요? 내일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겠다는 약속? 아니면 맹세? 맹세 같은 소리 하네. 이 맹추가. 당연히 죄송하단 인사부터 해야지. 네 사정만 말하면 끝이야? 죄송하단 말도 안 하고 그게 대체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르장머리야.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굴어도 되는 거야?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부터 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성의가 안 느껴져, 성의가. 사막의 모래도 그것보단 안 건조하겠어.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네,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사과드리고 다신 이렇게 안 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야 일말의 진심이라도 느껴지는구나. 결혼해서 시어머니 생겼으면 며느린 뭐든지 사고방식을 시어머니한테로 맞춰야 하는 거야. 왜? 바로 그래야 자기 남편한테도 좋은 일이거든. 다시 정리하자면 뭐다?
시어머니를 최고로 모셔야 가화만사성이다. 알았니? 학교 다닐 때 하도 별종이어서 마귀할멈, 노처녀 히스테리 그렇게 불렸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시어머니에 비하자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당시엔 주말 드라마가 방영만 됐다 하면 기본 40% 이상씩 시청률을 찍었는데 그런 데는 꼭 앞뒤 꽉 막혀서 시청자들 속도 막히게 하는 어리순 캐릭터들이 등장했었죠. 주변에서 그 캐릭터 욕을 하며 떠들어도 저는 초연했습니다. 그 어떤 자극적인 가상의 등장인물도 제 시어머니를 능가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슬프게도 적응이 되어버린 저는 친정에 여전히 거짓말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맛이란 소리를 못했네요. 아프리카에 가기는커녕 여권도 없었던 아주버님의 존재 역시 비밀이었고요. 내 인연, 네가 진정 내 손에 찢기고 싶어서 우리 장남 옆에 붙어서 내 집에 기어들어온 거지? 오냐, 너 오늘 죽었다. 남편과 둘 다 피곤한 얼굴로 시댁에 방문했던 주말, 아주버님이 그 여자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그 여자를 향해 싸대기부터 또 날리셨죠. 학습 능력이 없었던 그 여자는 뺨을 또 얻어맞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선 한숨을 푹 내쉬시더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 여자를 질질 끌고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머리에 스카프로 띠를 만들어 두르신 채 누우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입모양으로 죽을래? 하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건 죽 안 끓여? 였습니다. 후다닥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들어누우면 며느리는 자동으로 간병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동을 누가 만든 건진 알 길 없었으나 어른 말씀이니까 이 악물고 고개 끄덕여 들었죠. 남편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황당한 가정사를 곱씹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해외 출장까지 가게 됐죠. 그것도 갑자기요. 급하게 2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 출장 기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제가 친정 아버지 건강 때문에 시골 친가로 내려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애석하게도 친정 아버지께선 결국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출장 기간 사이에 친정 아버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사를 이틀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며 연락을 해오셨던 거예요. 음식을 잘못 드셔서 급성 장염에 걸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위로 쏟아내고 아래로 쏟아내고 이러다 나 죽겠다, 나 죽겠어. 아이고 기력 빠져라. 이럴 때 며느리의 지극정성 간호를 안 받으면 대체 언제 받니? 죽 잘 쓰던데 와서 죽 좀 한 냄비 끓여봐. 재료 사들고 찾아갔더니 안색이 초췌하셨어요. 얼른 야채죽을 해드리려고 했다가 부엌까지 기어오신 시어머니께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전복죽! 그게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소고기죽! 속 편하시라고 야채로만 죽을 해드리려던 건데 괜히 혼났어요. 저보고 인생을 한참 모른다며 잔소리를 계속하셨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새벽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고 가라며 시어머니께선 밤샘 간호를 강요하셨어요. 확답지가 났지만 꾹 참고 알겠다며 따랐죠. 저도 급성 장염에 걸려봐서 아는데 직후에는 당장 죽을 것처럼 아프고 미칠 것 같다가도 그 힘든 구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아팠더라? 배고프네? 그런 생각이 들죠. 확 괜찮아지는 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튿날 보일러실에 위치한 수납장을 뒤적거리며 주전부리를 찾으시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괜찮아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전 이제 가볼게요. 오늘이 저희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제사라서요. 얼른 가야 준비를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쉬세요, 어머니. 아픈 환자를 두고 가긴 어딜 가?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중요하단 거야? 네? 그냥 죽은 사람 아니고 제 친정 아버지신데요. 자식인 제가 제사에 안 가면 누가 가나요? 난 네 시어머니야. 지금처럼 눈빛 싸가지 없게 날 쳐다보면 안 되지.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그 집안의 뼈를 묻어야 한다. 며느리가 출가 외인이라는 건 너도 잘 알 텐데 시어머니인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감히 단박에 싸가지 없이 나와? 안 되겠구나.
기가 막혀서 콧웃음을 쳤는데 그게 너무 싸가지 없이 보인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께선 여기서 반성하라 하셨어요. 문을 닫고 나가셨죠. 당연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장단 맞춰드리는 신용만 하다가 그냥 휙 가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밖에서 잠겼더라고요. 바깥으로 잠금 장치가 달려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여세요.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시며 꼴 좋다 라는 소리를 하시더니 그 앞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칠 것 같아졌죠. 문을 발로 밀기도 하고 주먹으로 부술 듯 치기도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는 것은 무리였어요. 저는 다른 수를 써야겠다 싶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제사에 안 가겠다고도 외쳤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전 휴대폰도 없이 그 안에 갇혀서 식은땀만 흘려댔습니다. 울부짖으며 큰 소리도 내봤고 오만 난리를 쳐댔으나 아무것도 안 통했어요. 머리만 어지러워졌습니다. 결국 날이 저물었어요. 제가 분해서 이를 갈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정이야, 정이야, 우리 딸, 여기 안에 있니? 뭐야? 여길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친정 엄마께서 커다랗게 외치셨고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던 그때 현관문 밖에선 설상가상으로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같은 소리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혼이 나간 채로 현관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께선 바로 아차 싶으셨죠. 제가 갇힌 문부터 여셨어야 순서가 맞거든요. 제가 보일러실 문을 쾅쾅 두드려댔고 친정 엄마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이 전부 달려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도감에 몸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엄마께선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귀싸대기를 날리셨어요. 이 지옥불에 태워 죽이려나. 내 딸한테 이따위로 굴어? 넌 곱게 못 죽는다. 사람 하나 죽일 기세셔서 경찰들이 친정엄마를 얼른 말렸을 정도예요.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시어머니께선 입가가 터져 있었죠. 전 구출된 건 좋지만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저를 걱정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나 하며 넘기려 하였는데 저와 연락이 안 되는 걸 남편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부재 중이니 제가 더 성의껏 친정 아버지 제사를 드릴 거라 그랬거든요. 친정 식구들도 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희 부부가 했던 거짓말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점점 낌새가 심상치 않았기에 저를 쥐잡듯이 하고 계실지 모른다며 제발 시댁으로 가달라고 그랬다네요. 친정 식구들 모두 난리가 나서 총출동했고 가던 길에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보이자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던 겁니다. 모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아버지 제삿날에 민폐나 끼쳤네요. 제가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마자 친정엄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제 잘못은 없다며 신뢰를 주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도리어 미안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느꼈네요. 경찰차까지 앞에 있었으니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께선 그대로 찍혔고 동네 일대에서 왕따가 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갈라선 건 당연했고요. 귀국한 남편은 시어머니를 만나지조차 않았습니다. 평생 안 볼 거라며 두 번 다시 나약하게 굴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와 제 친정이 자기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강조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번 자기 모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얼마 후 남편은 해외 근무를 회사에서 제안받았고 저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둘이 외국에 나가서 살았죠. 그곳에서 첫째, 둘째 모두 태어났고요. 아, 시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되셨냐고요? 남편이 완벽히 돌아서자 악에 바치셨습니다. 됐어. 어차피 우리 집안은 장남이 대들보였지. 조선족인지 나발인지 쓸만하다 싶으면 그냥 며느리 삼아주지 뭐. 하지만 그 여잔 결국 사기꾼이었어요. 아주버님을 방심시킨 뒤에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대요. 시댁의 재산이 그렇게 싹 다 날아갔죠. 완벽한 몰락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선 술, 담배를 일삼다 건강을 망쳤고 시어머니께선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일찍 찾아온 치매를 맞이하셨습니다.
비극으로 마무리됐기에 마냥 통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황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후련한 심정이긴 했답니다.